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18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는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장임차인 중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사건은 수익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긴장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순위의 위장임차인은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만약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면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고 수익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위장임차인은 법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나 등기부 그리고 현장 답사에서 위장의 사실을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의 경매를 하시게 되면 많은 가짜 임차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가짜 임차인은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외형상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익을 주기도 하고, 또 가짜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명도가 쉽겠으나 배당이 없을 경우에는 명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경매하시는 분은 이 위장 임차인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장 임차인이 왜 생기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원래 임차인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당연히 임대 계약이 있어야 하고, 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거주를 해야 되죠. 점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가지를 아예 결항,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만, 보통은 외형상 미리 전입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들이 입찰하는 사람들이 주민등 계약의 내용은 사실은 잘 모르죠.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법원에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믿게 되죠.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만약에 법원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 5년 전에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를 꾸며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유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주민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점유하는 걸로 우리는 추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다 아니다는 거의 대부분 전입한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고 법원에 임차인으로 신고했다면, 그렇다면 임차인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전입으로만, 주민등록 전입으로만 사실상 임차인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계약이나 점유를 안 했을 때 사실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우리로서는 전입했다는 내용만으로 임차인을 판단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의 가족이, 예를 들어서 동생이 주민등록 전입을 미리 해뒀다. 그러다가 이것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자, 전입이 미리 된 것을 이 핑계로 임차인을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임차인을 주장하면 과연 어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이 뭘까요? 허위의 임차인이, 허위나 위장이나 같은 뜻으로 쓰겠습니다. 자, 허위의 임차인이 목적하는 것이 뭘까요? 왜 가짜 임차인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한 두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허위의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를 경우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런 목적으로 허위의 임차인을 신고하고요. 또는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낙찰을 받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낙찰을 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적인 목적이 있죠.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낙찰자가 입증 못했을 때는 결국 그 보증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금전을 목적으로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금전 중에서는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은 먼저 배당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 규정을 악용해서 소액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위장임차인 신고를 또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위장임차인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배우는지, 사실 오늘 공부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위장임차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위장임차인을 찾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5천만 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은 빠른데 확정이 없다면 배당을 못 받죠. 그러면 결국 이 5천만 원을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를 하셔야 돼요. 8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별도로 5천만 원을 물어준다면 8천에 낙찰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얼마에 받아야 하나요? 3천에 받아야 합니다. 3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5천만 원을 물어주면 결국 8천에 낙찰받은 셈이 되죠. 그러면 1억짜리를 8천에 낙찰받았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내가 따로 부담해야 될 그 임차인이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이것이 진짜 임차인이 아니고 가짜였다면 그러면 이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은 아주 큰 수익을 올리게 되죠. 물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5천만 원을 전혀 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외형상 5천만 원이 인수처럼 보이는 물건을 찾아다녀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인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물어주지 않으면 특별한 수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위장임차인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특별한 수익입니다. 외형상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안 물어주는 만큼의 수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는 분들에게 위장임차인을 많이 잡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경쟁이 심해서 평범한 물건이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될 때는 특별한 수익을 얻을 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물건에서는 위장임차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오늘부터 5시간 동안 그래서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장임차인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떻게 조사할 건지, 그리고 실제 위장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진짜 임차인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구별할 건지,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실제 위장임차인이 생기는 과정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위장임차인이 생기는지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처남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남은 가족이죠. 그래서 갑이 아파트를 사서 처남을 같이 데리고 가서 삽니다. 갑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얼마를 대출해줘도 되는지 심사를 하죠. 그리고 현장에 조사를 나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민등록 열람을 하고 아니면 주민등록을 제출하라고 하죠. 자, 이 아파트에 갑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처남인 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갑은 가족이다, 처남이다, 임차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때는 임차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각서를 제출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니면 이러한 각서를 받지 않고 같은 가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대출하죠. 그래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갑이 은행 대출을 잘 갚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변제를 못하니까 결국 경매가 나오죠. 자, 대출받고 건저당에 의한 경매니까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를 은행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황 조사를 나오죠. 여러분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집행관이 이 아파트를 찾아와서 누가 사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파트 상태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죠. 자, 현황 조사를 합니다. 현황 조사를 할 때 이 아파트에 입주한, 전입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도 열람을 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나오죠. 갑과 을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관은 조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을에 대해서 갑은 문제가 없는데 채무자 본인이죠. 을에 대해서 다양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가족이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는 아무런 관계를 못 밝힐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갔는데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 아무런 관계를 밝힐 수가 없죠. 당연히 기록은 해야 되는데 자,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아닌 이 을을 법원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임차인으로 기록합니다. 자,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아닌 누군가는 법원에서는 임차인으로 기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을이 적극적으로 나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임차인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가족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냥 낙찰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나나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는 5천만 원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때는 입찰을 안 하겠죠. 꺼립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초보자도 나와 다 같은 경우는
입찰을 꺼리게 되죠. 자, 그런데 법원의 기록에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남인 을이 나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임차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을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과 같이 한 집에 좁은 집에 살았고 은행에 무상임차인 각서를 썼습니다. 임차인이 아니죠. 자, 경매를 하면서 위장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이 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 돈을 일부 받아내겠다. 아니면 매형이 어려우니까 시간을 끌겠다. 아니면 내가 낙찰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를 주장하는 거죠. 자, 오늘 간단하게 위장임차인의 이제 시작을 말씀드리는데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위장임차인을 어떻게 추정하고 또 밝혀낼 것인지 같이 공부하시죠.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98년 사건이고요. 수원시 권선동에 85평방미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금액이 지금과는 차이가 나죠. 9,800만 원에 감정이 됐고 한 번 유찰되어서 80%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낙찰이 되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경매를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임차인의 법원에 임차인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허씨가 있습니다. 94년에 전입했습니다. 94년 9월. 자, 허씨가 그 보증금 2천만 원을 신고를 했네요. 등기부를 보시면 가장 위에 저당권이 있고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가 96년 3월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대항력 임차인이죠. 자, 대항력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얼마를 돌려받는가? 얼마를 못 돌려받아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미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의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 2000년이죠. 2000년이면 지금과 같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그때 수원은 2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800만 원을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허씨가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에 신고한 2천만 원 중에 800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확정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정일이 없으면 더 이상 배당이 없죠. 그래서 1200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98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200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면 8000만 원 이하의 낙찰을 받아야 되죠. 8000만 원에 낙찰 받는다면 9200에 산 꼴이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렴하게 산 게 아니죠. 그런데 대항력이 외형상 있어 보이는 이 임차인이 과연 정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방 한 칸짜리, 여기 보면 방 한 칸짜리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임차인도 보통 좀 드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저당권이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잘 나가지가 않죠. 그 아래쪽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희미한데요. 임차인 허씨와 집주인인 정씨가 같은 날 전입했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이 같은 날 전입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드문 일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 방 한 칸짜리 임차인이 있다. 은행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줬다. 그리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같은 날 전입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저는 가짜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에서는 답변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본인을 만나기로 시도를 했었는데 본인을 못 만나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자,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허 씨가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채무자가 정 씨죠? 허 씨가 처남일 가능성을 저는 미리 생각을 해서 집주인 정 씨의 부인이 허 씨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그 정도는 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 씨하고 허 씨가 처남 매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금방 드러나지도 않죠. 그런데 정 씨의 부인이 허 씨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죠. 예. 정 씨의 부인이 허 씨면 그러면 처남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동네 주민, 아파트 관리소, 자 이렇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이 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조그만 아파트에 집주인이 살고 가족이 얹혀 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채권자로부터 임차인 허 씨가 보증금 500만 원의 임차인이라는 각서가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조사한 나중에 법원의 기록으로 올라왔었고 초기에는 이런 기록이 없었죠. 이 임차인이 500만 원의 임차인이라면 소액으로 8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500만 원을 전액 배당이 되니까 낙찰자는 인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낙찰받고 허 씨가 집주인의 처남인 것을 분명히 확인했었고 그리고 허 씨는 500만 원만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 자, 위장 임차인을 잡는다는 것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이러한 자료를 보시면서 이것은 임차인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현장을 조사하시면 되겠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5시간 동안 위장 임차인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잡아낼 건가 이 과정들을 쭉 말씀을 드리죠. 다음 사건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종로구 해화동에 연립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주 큰 연립이네요. 고급으로 보입니다. 2007년 10월에 10억에 감정이 되고 2008년 2월에 6억 5천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좋은 집도 무려 9명이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집의 내용이 괜찮은 듯합니다. 자, 이 집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위장 임차인을 공부하니까 위장 임차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자, 이 집이 등기부상 2006년에 소유권 보존이 되었고요. 2006년 소유권 보존된 날 국민은행에 4억 2,900의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죠. 2006년 4월. 그런데 주민등록을 보면 2006년 4월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자, 2006년 3월에 이 씨가 들어와 있고 99년도에 임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 씨네요. 자, 저도 조사를 갔었는데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6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전에 다른 집이 있었다. 9옥이 있었는데 그 9옥의 임 씨와 그 아버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임 씨가 살고 있다가
이 집을 새로 짓고 보존 등기를 한 상태다. 그래서 이 임씨는 현재의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오래됐죠. 연세가 많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입자 이 씨는 임 씨가 여자분이니까 등기부에 보면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고 여자분이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씨는 남자니까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 현황에 이렇게 먼저 전입한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추정한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곰곰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추적을 해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집을 관심이 있어 결국 조사를 하신다면 이렇게 예측했던 임 씨가 현 소유자의 부모인가 이 씨가 현 소유자의 남편인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런 추정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확인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추정해서 현장을 가서 여러분의 추정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사건을 얘기하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4평방미터) 수원시 정자동의 동신 아파트면 단지가 무척 크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2007년 10월에 2억 7천에 감정이 되어서 경매가 시작되었고 2008년 2월에 2억 3천에 낙찰됐는데 많은 사람이 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아파트를 지은 지가 20년 정도 되어서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자, 그래서 가격이 요 근래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죠. 등기부를 먼저 보면 2000년 6월에 곽 씨가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대출을 받았죠. 그 이후에 감유가 많은데 감유가 많은 때로부터 이제 사업상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임차인이 나오네요. 오 씨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전입일은 건저당보다 훨씬 늦죠. 그래서 우리의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오 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일단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보증금을 1,700을 신고를 했네요. 그런데 저는 이 오 씨가 위장으로 저는 봅니다. 왜 위장이냐? 경매가 시작된 날이 2007년 6월인데 경매가 시작되기 불과 2달 전에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을 받을 수 있게, 자, 여기는 1,600까지 소액이 가능하죠. 소액을 받을 수 있게 1,700 정도만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임대차를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신고한 것은 소액을 목적으로 들어온 위장이죠. 대항력은 없습니다만 소액 배당을 받기 위한 위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을 보시면 오 씨가 전입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 6월 9일. 2000년 6월 9일이면 소유권, 곽 씨가 소유권 취득한 그 시점이죠. 그 날짜가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섭니다. 자, 오 씨가 곽 씨의 가족일 가능성이 큰데 혹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이 오 씨의 자녀가 곽 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 씨의 자녀가 곽 씨, 그리고 집주인이 곽 씨. 자, 그렇다면 쉽게 오 씨와 여자분 오 씨와 집주인 곽 씨는 부부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 소액을 목적으로 들어온 위장임차인 오 씨는 이렇게 형제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추정을 여러분이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오 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오 씨는 전입 날짜가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 부부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미리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추정하고 현장을 가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내용이 맞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이 물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장임차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사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접근하느냐 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오늘은 저와 함께 경매에서 위장임차인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위장임차인이 여러분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